이제 제가 유튜브를 촬영해가지고 업로드 하다 보면은 꼭 댓글로 몇 억짜리 차를 사는데 감가를 대체 왜 신경을 쓰냐, 감가 따질 거면 너 아직 살 때 아니다, 사지 말아라, 뭐 이런 류의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억대가 넘어가는 차일수록 오히려 좀 이런 가성비들을 따져야 되는 게 맞고, 특히 감가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따져야 돼요. 저도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돈 많은데 왜 저거 신경 쓰지? 부자면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래도 좀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7년 정도 이제 사업하는 대표님들 만나서 이제 뭐 포르쉐나 고가의 차량들 어떻게 구매하고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좋을지 이제 제가 도와드리잖아요. 지금까지 아마 한 300명 정도 넘었을 것 같은데, 이제 막상 진짜 대표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랑 그 다음에 실제로 대표님들이 생각했던 거랑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차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부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차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편한 차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감가라는 개념을 크게 이제 인지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경을 확실히 쓰거나, 이렇게 셋 중 하나인데 가성비나 감가 같은 것들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더 꼼꼼하게 따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포르쉐뿐만 아니라 이제 비싼 억대의 차량들 구매하시는 대표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감가, 가성비를 따지는 걸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댓글 유형을 보면은 이제 이런 세 가지 유형이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진짜 부자는 제네시스 탄다, 이런 외제차 안 탄다. 이거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자들도 아니면은 부자가 아니더라도 사람마다 갖고 있는 성향과 기질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자분은 진짜 제네시스 타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부자분은 람보르기니 타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부자분은 롤스로이스 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 부자인데 제네시스 타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이긴 한 게, 20대, 30대, 40대에서 직접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신 이제 뉴머니라고 칭을 할게요. 제가 그런 분들이랑 나이가 한 60, 70대가 되셔가지고 열심히 돈을 좀 쌓아오신, 자산을 쌓아오신 분들, 그분들을 제가 올드머니라고 할게요. 그 뉴머니 분들과 올드머니의 경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올드머니,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뭔가에 대한 경험의 기회나 아니면은 뭐 교육의 기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정말 열심히 악착같이 모으고 벌고 또 모으고 투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를 일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소비에 조금 더 흥미를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나 20대, 30대, 40대 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뭐 해외여행, TV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보급화가 많이 됐었다 보니까 좀 이 소비를 함으로써 그 경험이 나에게 주는 그런 행복이 어느 정도인지 훨씬 더 체감을 많이 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제네시스 타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확률이 높은 것 같고, 그분들이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 소비가 재미가 없으신 거예요. 이거는 올드머니라는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의 하나고, 또 하나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차를 이것도 저것도 다 타보신 거예요. 차를 다 졸업하시고 이제 차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해서 졸업하신 분들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도 있고, 진짜 신경 안 쓰는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신경 쓸 때가 아닌데도 근데 좀 무리해서 살려고 하시는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부자인데 감가를 따지시는 분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거 신경 쓸 때면 살 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 차를 살 때가 아닌데 차를 사기 위해서 이제 막 되게 세심하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사업만 해서 사업 외에 지출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거 해도 되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사실 내가 뭐 월에 한 300, 400만 원씩 돈 쓰는 건데 만족할까? 아닌가?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은 다 틀린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궁금하셨던 게 뭐였냐? 왜 부자가 감가를 따질까? 저도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돈 많은데 왜 저거 신경 쓰지? 부자면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래도 좀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모든 사람이라면은 자기 돈이 아깝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내가 돈 펑펑 쓰는 게 안 아깝냐? 절대 아니에요. 모든 돈을 쓰는 행위에서도 이게 이제 당연히 사람이니까 생각을 하고 쓰는 거잖아요. 이게 뭐 좋을지, 돈 쓰는 값을 할지, 그런 것들을. 제가 포르쉐 카이엔을 산다고 칠게요. 카이엔도 여러분 트림들 엄청 많이 있고 옵션들 엄청 많이 있잖아요. 카이엔 노말을 산다라고 해도 1.5억으로도 살 수도 있고 2.4억으로도 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쓸데없는 옵션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쓸데없는 옵션이 내가 돈을 굳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걸 굳이 넣어서 출고해야 되냐? 했을 때 굳이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옵션이 있냐? 외장 카본 패키지, 이런 것들은 이제 슈퍼카에는 많이 들어가는 카본들을 외장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건데, 카본이 되게 좋아요. 차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되게 가벼운 소재예요. 무게가 낮으니까 같은 마력으로 더 차량을 역동적으로 즐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되게 좋은 옵션이긴 한데, 카이엔은 사실 저희가 엄청 밟으려고 타는 차는 아니잖아요. 물론 뭐 카이엔 터보 GT 이런 고마력 차량들은 내가 패밀리카로도 타고 그런 니즈도 있긴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카이엔 노말은 그냥 패밀리카로 아니면 데일리카로 이렇게 좀 편하게 타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많은데, 제가 원치도 않은,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카본 패키지를 내가 1000만 원 주고 넣어야 된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에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불필요한 것까지 하지는 않는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992.2가 9GTS밖에 국내에 출시가 안 되면서 옵션 좀 넣고 적당히 출고하면 3억이에요. 그러면은 992.2 포르쉐라는 차량이 저도 992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992.2를 3억 주고 사는 거 vs 페라리, 로마, 스파이더를 3.5억 주고 사는 거, 이건 물론 중고죠. 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뭐가 더 내한테 효용이 더 좋을까? 이런 건 당연히 비교를 해보잖아요. 같은 돈을 지불할 때 내가 뭘 더 만족해 할까? 부자들도 본인이 쓰시고 싶은 돈을 내가 뭘 필요로 하고 어떤 걸 더 좋아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싸니까 당연히 더 신경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랑 같은 내용이 아니냐라고도 할 수도 있을 텐데 약간 다른 내용인 게, 그냥 저희가 당연히 비싸니까 돈을 더 많이 지불하니까 그 의사결정의 무게가 당연히 더 무거워지는 게 맞고, 이게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저희가 TV 같은 것들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하는 TV 산다고 했을 때도 TV 매장도 가보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후기도 찾아보고 그러잖아요. 차도 예를 들어서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대다 보니까 2천만 원도 적지 않은 소비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차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적은 금액인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옵션에 대해서 이 옵션 저 옵션 어떨까요?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왜냐? 이거는 내가 이렇게 출고했을 때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매물 비용이 큰 선택이니까. 근데 고가의 차량들은 매물 비용이 더 큽니다.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거를 다시 그럼 판매하고 다른 차량을 구매하고 했을 때 날아가는 돈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에 있어서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사람들의 조언도 많이 찾아보게 되고 리뷰도 많이 찾아보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뭐 그만큼 비싸더라도 내가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하는 그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비싼 차량은 감가가 심하다인데, 이게 단순하게 예를 들어 뭐 3천만 원짜리 차는 10% 가지고 300만 원인데 3억은 10%에서 3천만 원인, 이렇게 그럼 비율은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게 아닌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매물이 얼만큼 많이 있냐, 그다음에 적게 있냐, 비교군이 얼만큼 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고민하게끔 만들잖아요. 결국 이게 그 매매라는 행위 자체가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와 니즈와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와 니즈가 부합할 때 이 매매라는 행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비교군이 맞냐 없냐는 확실하게 더 사람들을 좀 이제 선택지를 많이 주게끔 하는 것 같은데,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 옵션 등에 따라 가지고 매물이 10만원 단위로 있습니다. 저희가 엔카 가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되게 촘촘해요. 아반떼 1650만원, 1670만원, 1680만원, 1690만원 보면은 1690만원이랑 1680만원이랑 1670만원이랑 되게 조건들도 다른데, 또 이게 들어가면 사고가 있냐, 옵션이 어떻게 있냐, 렌터카였냐, 이렇게 되게 촘촘합니다. 이렇게 촘촘하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비교할 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매물이 하방을 잘 받쳐줘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차량이 어느 정도 금액대부터 포진되어 있는지에 대해 섹터를 봐야 되는데 5천만원 언더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왜냐? 5천만원 언더의 차량이 개수로만 보면은 제일 많이 팔릴 거예요. 국산 신차, 국산 중고차, 외제차, 신차, 외제차, 중고차들이 굉장히 박터지게 서로서로 이제 자기의 차량들의 이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차량을 한 대 구매해야지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 금액대에서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장 치열해요. 여기는 감가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구간이에요. 이 차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니즈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면은 내가 좀 탔을 때 어느 정도 조금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확실히 거시적으로 보이는데, 이제 보면은 1억 이상 차량들의 개체수만 봐도, 수요자들만 봐도, 출고량만 봐도 훨씬 떨어집니다. 근데 그래도 1억 이상은 좀 나은 편인 게, 그래도 사람들의 수입도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제 금융이나 리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1억 이상의 차량들도 감가로만 봤을 땐 꽤 많이 1억 이상 차량들도 팔리는 것 같아요. 1억 이상 차량들이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뭐 X5, 그 다음에 X7, 그 다음에 7 시리즈, 그 다음에 CLE 53, 그 다음에 뭐 GLE 뭐 이런 차량들이 있잖아요. 이 차량들도 수요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래도 옛날에 대비해가지고는 감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어요. 왜냐? 이게 그래도 여기도 촘촘해요.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어디서부터 그러면은 박 터지냐라고 했을 때 3억 이상부터는 일단 3억 이상의 시작가를 갖고 있는 차량이 양손에 꼽습니다. 지금 신차로 살 수 있는 3억 이상의 차량들을 꼬집어 보면은 포르쉐 911 터보, 페라리 로마, 그 다음에 페라리 칠린드리, 페라리 프로상계, 그 다음에 람보르기니 테메라리오, 람보르기니 우루스, 람보르기니 레브엘토, 그 다음에 에스터마틴 DB12랑 벤키시가 지금 국내에 판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에스터마틴 DBX, 그리고 롤스로이스 팬텀, 롤스로이스 스펙터, 롤스로이스 컬리넌, 그 다음에 맥라렌 750, 맥라렌 아투라, 그 다음에 벤틀리 벤테이가, 벤틀리 플라잉 스퍼, 벤틀리 GT 끝입니다.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게 3억대라고 했지만 911 터보는 3억 중반대고요. 페라리 로마는 4억대고요. 페라리 칠린드리는 7억대 이상이고 옵션 넣기 나름이고, 페라리 프로상계도 7, 8억대 이상이고요. 람보르기니 테메라리오 5억대고요. 람보르기니 우리스 4억대고요. 레브엘토 뭐 8, 9억대고요. 12 4, 5억대고요. DBX 3, 4억대고요. 롤스로이스 팬텀 8, 9억대고요. 스펙터 이것도 옵션 넣기 나름인데 6억에서 9억대고요. 롤스로이스 레이스 이것도 한 5억에서 7억대고요. 컬리넌 이것도 한 4억에서 6억대고요. 750 5억대고요. 아투라 3억대고요. 벤테이가 3억, 프라잉스포 4억, 벤틀리 GT 4억. 그러니까 이게 갭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촘촘하니까 이거 살까 이거 살까 이거 살까 고민이 되는데, 아반떼는 수요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세
시세보다 100만 원만 싸게 내놔도 사람들이 이거 싸네 하고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벤테이가를 이거 중고로 내가 3억에 팔려고 하는데 2억 9,900에 내놨어요. 사람들이 그 100만 원에 심리가 오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일단 수요자가 굉장히 적으니까. 그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감가가 굉장히 크게 되는데 롤스로이스 스펙터 같은 경우에 출고가가 한 8억 5천 해요. 옵션을 좀 적당히 넣었을 때 이게 그럼 취등록세까지 했을 때 9억이 넘어요. 1년 타고 6.5억에 팔아요. 1년에 2억 5천에서 3억이 날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날라가요. 그러면 1년 타고 3억이 날라갔으면은 30%가 날라갔어요. 이 갭이 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란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그나마 사람들의 수요가 좀 많이 있는 거, 그래서 감가가 좀 덜 빠지는 게 뭐냐 했을 때 그나마 포르쉐 911이에요. 911도 터보는 감가가 많이 됩니다. 제가 3억 이상이라고 했던 게 2억대에 있는 911 정도는 그래도 사람들의 수요층이 많이 있어가지고 감가가 덜 되는 편인데 3억대 이상으로 가면은 대부분의 차량이 감가가 진짜 크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 수요가 얼마큼 있냐랑 얼마큼 촘촘하냐가 중요한데, 그러면은 내가 칠린드리를 샀어요. 한 6개월 탔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칠린드리가 막상 타보니까. 그런데 내가 덕지덕지 막 옵션도 많이 넣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뭐 8억에 출고하는 거를 제가 10억에 출고했어요. 그랬을 때 그 10억을 다 날리는 돈이잖아요. 추가로 옵션 넣은 것들은 사람들의 뭐 수요도 없으면은 그게 수요가 있어야 중고가 받쳐주는 건데, 내가 뭐 말도 안 되는 옵션들 다 넣어놨다고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중고로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옵션이 딱 가성비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랑 괜히 쓸데없는 옵션 많이 들어가 있는 거랑 큰 가치의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더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더 비싸면은 굳이 그거를 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빠져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게 뭐지? 어느 정도 옵션을 넣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 이게 매물비용이 훨씬 큰 선택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을 사는 것보다도 고가의 차량을 산다는 것은 진짜 매물비용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얘기했을 때 롤스로이스 스펙터를 내가 굳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 신차에 내가 특별한 로망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 원하는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이 잘 안 나오는 거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1년 되고 5,000km인데 8.5억 출고 차량을 6.5억에 사실래요? 아니면은 그냥 제 돈 다 주고 8.5억에 사실래요? 했을 때 분명히 8.5억에 나는 신차 살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6.5억 사실 내가 굳이 2억이나 더 주고 그거 사야 돼 5,000km 탄다고? 나 5,000km 2억 안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2억을 내가 얼마큼 잘 활용할 수 있냐 또 훨씬 더 잘 아실 확률이 높아요. 왜냐 그만큼 경험이 많으실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돈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비싼 차량의 감가가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신경이 쓰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사업을 하기 전까지 몰랐는데 사업을 해보니까 조금 알겠는 게,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사업체를 제가 들어가가지고 했던 케이스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업체를 처음부터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필수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업의 규모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뭐 이렇게 여러 개 나눠 있다고 볼게요. 혼자 내가 스스로 사업을 하는 정도였다. 그래서 거기서 주가가 내고 있다 하면은 내가 하는 일만 잘 챙기면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오히려 직원들이 생기고 그 직원들이 좀 많아지고 막 10명, 20명 이렇게 되는 순간들부터는 별의별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 별의별 문제들을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다 보면은 이 사업체가 더 3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3단계가 되면 또 100명이 되고 직원들이 또 몇백 명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진짜 그 시스템들이 딱딱딱 잡혀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더 중대한 의사결정, 중대한 고민들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대다수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저도 지금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들이 아직도 있어요. 제가 신경이 쓰이는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는데 신경을 쓰지 않는 순간 이래도 되나? 하는 불안이 생깁니다. 물론 이 사업체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정말 높은 레벨에 있는 대표님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감가라는 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은 신경이 진짜 계속 쓰이는 것 같은 게, 저도 그렇지만 지금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좀 집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911을 산다고 칠게요. 911을 신차로 산다면은 992.2 GTS를 신차로 구매하면은 옵션 넣고 3억 플러스 취득세 2천 플러스 이자 4천 해서 3.6억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2년 타고 8천에서 1억이 날아갑니다. 근데 992.1을 중고차로 한 이자 포함해가지고 1만 킬로 원짜리 차량을 2.2억 정도에 들고 왔어요. 그러면은 2년 타고 3천에서 한 5천 날아갈 것 같아요. 이걸 봤을 때 내가 8천이나 1억 주고 911을 사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도 제가 후회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 사업에서 온 병들이, 신경 쓰이는 것들이 계속 의사결정하기 전에 이게 보이더라고요. 또 추가로 또 생겼던 병이 뭐였냐면은, 의사결정하기 전에 내가 의사결정을 하기까지의 충분한 근거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고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할지언정 잘못된 의사결정 하나가 갖고 올 수 있는 그 파급력이 얼마큼 큰지를 알고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딱 다 인지해야 될 정보들 다 인지했고 고려해야 될 것들 다 고려했고 그리고 지금 판단 잘 내린 건가?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리스모 사업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제 유튜브를 보고 제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가 마음에 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검색을 해서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차에 대해
고민하시다가 지인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도 지인을 통해서 오신 분들은 정말 저에 대해서 고민이 아예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이 저를 더 잘하실 거잖아요. 오히려 사업을 통해서 그냥 저를 소개받으신 분들이 저에게 맡기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봤을 때 제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신뢰한다는 게 정말 큰 징표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감가라는 게 한번 인지가 되고 나서, 저도 옛날에는 당연히 처음에 차를 샀을 때는 이런 거 당연히 몰랐죠. 리스가 왜 리스사마다 금리가 다르고, 이 딜러사마다 금리가 다르고, 할인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그 다음에 리스는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신차를 살 때, 중고차를 살 때, 중고차를 좋은 거 살 때, 나쁜 거 살 때 내가 감가를 얼마 보고, 모르다 보니까 제가 직접 비용 지불하면서 겪다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왜지? 하고 약간 집착적으로 찾아보다가 지금 이런 정보들을 만들어서 찾고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한번 신경이 쓰이니까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들도 부자들일수록 감가에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다양한 부자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사실 리스몰을 하다 보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감가를 신경이 쓰이시기 시작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차량을 타고 싶어서 저한테 오신 분들을 훨씬 많이 만나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감가에 대해서는 부자들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제가 만나본 부자들 빼고는 다 감가에 신경을 안 쓰는 부자일 확률도 있어요. 물론 저는 그 확률이 극히 희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내가 만나본 부자는 이렇던데 라고 하실 텐데, 그 부자는 그러신 게 맞고 그 부자들 근처에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부자분들께서는 나는 부자인데 나는 뭐 이렇게 안 그래 하시고 내 친구들도 안 그래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가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출고해서 잘 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상단 댓글에 있는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